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의 의미,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하여.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란 책에 쓴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관에 대한 반대 주장이었죠. 왜 그는 철학의 대부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주장을 펼쳤던 것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힘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는 포텐티아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현대차의 고급 세단 그랜저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 기술 제외에 야심차게 생산한 그 자동차 이름이 포텐티아와 같은 뜻인 포텐시아였죠. 포텐티아가 가능태 혹은 잠재력을 뜻하기에 현대의 아성을 무너뜨려 기아의 전성시대에 열고픈 당찬 포부를 자동차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프란시스 베이컨은 후발주자 영국을 유럽 대륙의 선봉작으로 올리고픈 야망으로 아는 것이 힘이란 태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닥토지버거에 썼던 유명한 이 말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지요. 인간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 삶을 준비하기에 태어나지 않았다. 베이컨은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쓰기 위한 것이다.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과 풍요롭게 사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대가 오기 전까지 인간은 너무 오랜 기간 빈곤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단 육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정신의 영양 상태 또한 궁핍했습니다. 활기찬 언어의 식사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지요. 근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책이라는 좋은 식사를 다수가 제공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 그 풍요 중 물질적인 것만을 누리고 있죠. 정신적 풍요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에게 잠재된 힘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을 잠재태와 현실태로 구분하고 잠재태가 현실태로 변하는 과정을 힘이라 정의했습니다. 인간에겐 육체가 잠재태의 밑단이지요. 무엇으로 빚어지기 이전의 상태이자 힘의 근원입니다. 이 육체라는 진료가 어떤 형상을 받아들일 때 현실태로 나타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했지요. 진료는 형상을 그리워한다. 반면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잠재태와 현실태 개념으로 만물의 완전도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만물은 존재마다 잠재태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 따라 현실태도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만물이 지닌 가능성과 잠재성의 정도에 따라 존재의 한계이자 등급이 나눠집니다. 무생물의 한계, 식물의 한계, 동물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해당 존재의 완전성을 측정하는 요소죠. 한계가 적을수록 고등한 존재입니다. 오직 신만이 잠재태와 현실태가 일치하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존재죠. 이를 완전태라 부릅니다. 이 완전태만이 보편자입니다. 따라서 신이라는 보편자로부터 만물의 개별성은 유추되는 것이죠. 이것이 철학적 연역법의 핵심 사항입니다. 베이컨은 여기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완전태가 신밖에 없다는 전제는 신으로부터 받은 힘만이 진정한 힘이고 따라서 인간의 잠재태인 육체는 평가절하되고 말지요. 형상의 우위는 육체의 부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 보기에 연역적 방법은 인간을 근원적으로 한계짓는 사고였지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이 되니까요. 그가 귀납법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귀납법은 만물 안나트의 수준에서 알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자에서 보편자로 상승하는 추론 방식이죠. 귀납법은 전통적인 연역적 사유에 대한 반발이며 근대라는 세계관의 출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짱 높은 주장이죠. 재미난 사실은 이 배짱의 원인이 당시 영국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적 전통이 없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와전돼 전수된 것이지요. 신학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즉 스콜라 철학만이 수용되었기에 영국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경험으로 시작된 귀납법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연학을 정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을 학문의 기초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으나 귀납적 방법만으론 존재와 세계의 제일 원리를 보편적으로 톱밥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형이상학이란 최후의 철학을 자연학 뒤에 온다는 의미로 메타피직스로 명명했죠. 영국인들은 이런 그리스 철학에 무지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돼야 겨우 그리스를 재발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척박한 지적 전통이 자신감 넘치는 과격한 생각을 주저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베이컨이죠.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종 신급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으뜸으로 요구되는 가치는 언제나 배짱이니까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베이컨은 영국 유물론과 모든 근대 실험과학의 진정한 선조입니다. 이 판단에 일치하듯 베이컨은 이런 말을 남겼죠. 전적인 계승과 추정은 단지 교사와 학생만을 낳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의 거성 화이트헤드는 베이컨을 두고 근대 정신을 세운 위대한 건설자라 평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기를 천재들의 세기라고도 말했지요. 천재는 총 12명입니다. 베이컨, 하비, 케플러, 갈릴레이, 데카르트, 파스칼, 하이원스, 보일, 뉴턴, 로크, 스피노자, 라이프니치가 그들이지요. 이들은 죄다 전통 카톨릭 세력이 아닙니다. 변방에서 탄생한 인물
인물들이죠. 가톨릭 주변은 갈릴레이가 유일한데 그 또한 탄핵당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에는 동시대의 극작가 세익스피어와 시인 스펜서, 철학자 홉스까지 있었지요. 어떻게 가능했나? 대학의 힘입니다. 배운 자들이 많아지면서 혁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화약이 귀족 전차를 무너뜨렸고 문자가 신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대학이야말로 근대라는 진보를 탄생시킨 핵심 기관이지요. 근대는 대학으로부터 시작해 공장으로부터 완성된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이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그 완성점이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헨리 포드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상식은 이렇게 귀납저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탄생된 것입니다. 이를 예시하는 포드에 관한 일화하나를 소개합니다. 포드는 말년에 어떤 소년과 학교 교육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다 그 소년이 자신에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현대라고 비판하자 이에 응수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현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야. 이 배짱이 귀납법이 연역법을 이기고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세상을 바꾼 힘이고 문명이 변방에서 천재들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배짱으로 기운 생동해야 세계는 진보하고 인류는 앞날을 개척할 수 있지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핑계가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하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승의 기후를 촉발한 근대의 상징이 대학이기에 대학이 무너지면 근대라는 세계도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는 도래하고 있지요. 베이컨의 시대의 영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요. 16세기 초만 해도 영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오두막 흙집에 살면서 다른 가죽 옷을 입고 목기에 담은 흙빵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포크나 수건은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불과 1세기 만에 젠트리와 요먼들이 사는 농촌에도 벽돌로 집을 짓고 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집이 아니라 털을 넣은 침대에서 자고 천이 아닌 모직옷을 입고 목기가 아닌 노쇠와 주석의 합금 식기를 사용했지요. 상류층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이컨은 진보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기관에 박힌 유명한 문장을 인용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는 것보다 무엇이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일상을 풍요롭게 살아낼 구체적인 원리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의 영양 상태까지 상승의 기운으로 활발해야 하죠. 이것이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을 주장한 이유일 터입니다. 배짱이란 정치적 양분을 생활의 밑단까지 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삶의 본질이죠. 그것은 근대를 연 풍요로운 자산인 문자입니다. 따라서 문자를 사냥하는 일은 부를 누리는 적극적인 행위이지요. 이 사치에 충분히 감염될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부를 누릴 힘이죠. 일상의 물질과 정신의 풍요가 소외 없이 작동하길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